인더스토리 9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입니다. 지구 표면을 물이 차지하는 덮고 있는 비중은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 과정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게 됩니다. 화력발전소를 뉴욕에 세웠고 동시에 위스콘신주에서 수력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물은 무한대의 에너지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9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그 70이라는 숫자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 표면을 물이 차지하는 덮고 있는 비중은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흔한 것이죠. 그리고 식물의 9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식물은 생장을 할 수가 없죠. 네,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이제 집단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식량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물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 문명은 물 주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은 모두 강 주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모두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550년부터 BC 330년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을 이어주는 트랜스 컨티넨트, 대륙을 이어주는 초거대 제국입니다. 네, 그렇게 기록될 수가 있죠. 키루스 대제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 유럽에 걸치는,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걸치는 대제국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다리우스 대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리우스 대제는 3대 문명을 통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원래 정복하기 전의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페르시아 자체의 문화나 관습을 강요한 게 종교까지 관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면서부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문화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후에 다시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문화가 각각의 발달했던 문화들이 하나로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운하입니다. 사실 다리우스 대제가 고대에 이미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보시면 나일강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파라오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개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대제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집트 파라오들이 이걸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너무 기뻐서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운하 여러 지역에다가 비문을 새기게 됩니다. 그 비문을 보면은 이 다리우스 대제가 얼마나 이 운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문을 약간 발췌해서 읽어보면, 나 다리우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와 나일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운하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이집트를 출발한 배가 운하를 따라서 페르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물류의 혁명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두 개의 다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만나서 융합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뭐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영화는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람도 일어나고 하면서 고대 스웨즈 운하가 물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그 물길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가 만들었던 그 운하가 현재의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문화, 융합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무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312년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당시의 로마는 공화정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저가 죽으면서 왜 죽었냐면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의신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저가 공화정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아피우스 클라디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당시는 황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여느 황제만큼 많은 일을 했던 그러한 그 공화정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재무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피우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피우스는 로마 공화정, 로마 시에 수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거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수로 건설 사업은 BC 312년에 말하는 시작을 했고 공화정을 넘어서 이제 제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수로 건설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AD 226년, 즉 500년 동안 이 로마 수도 사업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한데요. 총 길이는 400km에 달하고 총 11개의 수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있던 200개의 도시에 식수를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기원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아피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그 흔적 중에 하나인데 그 프랑스로 가는 스페인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쪽 남부 프랑스로 연결되는 폰드가르 수도교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지금 다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물론 다닐 수 있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물이 다니는 일종의 수도 파이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엔지니어링이 능했냐면은 계곡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높은 곳을 물이라는 게 한 번 흐르게 되면은 낮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먼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낙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떨어뜨리죠. 그 떨어뜨리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러한 기술까지 확보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대한 수도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00개의 그 자기 로마 영역 안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 공급을 한 후에 집집마다 이제 원하는 곳에서 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터널을 팝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터널을 파고 그 안에 나무로 관을 다 일일이 매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내가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바로 통치자입니다. 이 물이 안정적인 공급은 민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로마가 만들었던 것은 상수도만이 아니었어요.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해서 로마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이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200년이 앞섭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수도 시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로마 시대의 영화는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원 전후에 살던 그 그리스의 디오니시우스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위대한 로마는 세 가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상수도, 포장도로, 하수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인데 포장도로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제가 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도로를 만든 인물이 바로 아피우스입니다. 아까 상수도를 만들었던 그 아피우스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아피우스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물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죠. 네. 그 대항해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젤란의 세계 일주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배가 쭉 아래로 가서 신대륙을 거쳐서 제일 아래쪽, 남아프리카 아래쪽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원주민과 싸우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마젤란의 부하들이 다시 배를 끌고 말라카яб을 거쳐서 희망봉을 거쳐서 포르투갈로 돌아오면서 그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돌아오는 길에 마젤란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 경로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증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항로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인물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업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름 없는 탐험가들이 노력으로 현재 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우스 대제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다리우스 대제가 만들었던 그 수에즈 운하가 다시 개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동양에서 항해하는 배가 희망봉,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항해 길이가 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수에즈 운하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에즈 운하를 다시 뚫어야 되겠다. 예전에 다리우스가 만들었던 페르시아에 만들었던 수에즈 운하를 다시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에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집트에 서 있는 모습은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1798년에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나폴레옹으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폴레옹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국민 정권이
국민 정권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국민 정권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당 정권이 나폴레옹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찌감치 가서 이집트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집트에 있었던 고대 유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중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측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옛날 흔적을 보면서 다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는데 당시에 측량했던 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운하 건설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측량을 해보니까 지중해 쪽과 이쪽 아라비아 해 쪽 이쪽에 있는 물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를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그러한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측량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폴레옹은 수에즈 운하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세월이 흘러서 프랑스는 결국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게 됩니다. 1869년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을 성공한 인물은 페르낭도 레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뭐 건축 기술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외교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단순한 일은 아니었. 단순히 공사를만을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는 10년 동안의 난공사를 거쳐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도 어려웠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외교적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 과정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셉은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10년 만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게 되는데 개통하고 나서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은 점점 수에즈 운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물류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수에즈 운하 물류 혁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가 바로 영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수에즈 운하의 최대 고객이 바로 영국이었던 것이죠.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부터 오는 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수에즈 운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좋은 수에즈 운하를 그냥 손님으로서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장악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정부가 그 금융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집트 정부로부터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 관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이 중동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중동 이란 지역이죠. 술레이만 지역에서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908년에 영국이 석유를 중동에서 발견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견된 석유를 본국 유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수에즈 운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은 중동에서 이란에서 캐낸 발굴한 석유는 육로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로 운송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서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은 금방 쉽게 더 빠르게 빠르고 안전하게 석유를 수송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수에즈의 역할이 더욱더 전략적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에 제가 그 석유 강연에서 다뤘던 것처럼 중동의 이 정치적인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막 뒤엉켜 있죠. 네.
아랍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서방의 러시아의 문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국가들의 중동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네.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타를 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이죠.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유럽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랍 사회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죠.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기름은 많이 생산되는데 전부 다 서방이 다 퍼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득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제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모든 이익을 취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아랍 민족주의, 민족 사회주의적인 운동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모사데크 위기였죠. 네,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가 이란의 유정을 국유화시켜버리죠. 난리가 나죠. 물론 그래서 미국의 CIA와 영국의 SIS가 힘을 합쳐가지고 모사데크 총리를 멀쩡한 국가의 총리를 축출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석유 강연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랍 사회주의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이집트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수에즈 운하의 전략적인 가치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모사데크 총리가 이란 석유 유정을 독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세르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켜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수에즈 운하를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가만히 있질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위기가 바로 이제 2차 중동전입니다. 수에즈 위기라고 말하는 전쟁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2차 중동전. 왜냐하면 3차 중동전이 6.1 전쟁이라서 많이 알려져 있고 4차 중동전은 석유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또 알려져 있죠. 상대적으로 2차 중동전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2차 중동전의 시작과 끝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네. 그래서 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니까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가 셋이 이제 작당을 합니다. 네, 연합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세 나라가 동시에 시나이 반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나이 반도를 장악을 해요. 물론 뒤에 물러나긴 하지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이 원하던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는 이러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외교적인 압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생겼거든. 근데 그 당시에 1950년대 미국이 만약 60년대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을 합니다. 빨리 철수하라고.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그 압박에 결국은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항권을 빼앗기게 돼요. 근데 단순히 수에즈 운항권을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세력, 양강의 신흥 국가들이죠. 영국과 프랑스 볼 때 이 신흥 국가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양강 체제, 즉 냉전 체제가 결정적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젤란 세계 일주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수에즈 운하,
통해서 물류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란까지 초래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수에즈 운하를 만든 게 누구라 그랬죠? 페르난도 레세비라고 했습니다. 자, 레세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수에즈 운하를 완성을 해서 굉장한 뭐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레세비 볼 때 자, 이제 내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봤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뭐가 있죠? 태평양에서 이렇게 저쪽 아래 가장 얇은 곳,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어지는 가장 좁은, 가장 얇은 곳에다가 운하를 파면은 태평양으로부터 오는 물류가 곧바로 남아메리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운하를 뚫겠다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나마 운하의 시작이죠. 즉,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라는 프로젝트를 둘 다 동시에 시작했던 인물은 바로 프랑스의 페르낭드 레세비였죠. 레세비 돈을 모아서 파나마 운하 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스웨즈 운하처럼 하면 되겠다고 생각. 그리고 이미 스웨즈 운하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쉽게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페르낭드 레셉은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레셉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스캔들하고 엮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말라리아가 퍼지게 돼요. 말라리아가 사실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의 그 노동자들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 공사 중에 사망한 숫자만 2만 2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도 실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파나마 운하가 이제 포기할 만큼 됐는데 결국은 이 파나마 운하를 완성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914년에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한 데는 그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쉽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운하를 파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이기도 했지만 운하를 파겠다는 것은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이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는 그 영역, 파나마 운하를 뚫는 그 지역은 원래 콜롬비아령이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미국에다가 너무 큰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딜이 깨지죠. 그래서 미국은 콜롬비아를 제끼고 아예 파나마라는 국가를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파나마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이 파나마 운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쿠웨이트죠. 영국이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만 따로 떼어다가 독립을 시킨 것과 비슷한 이유로 파나마라는 나라가 독립국가가 생긴 그 이유도 이 정치적인 문제, 이 파나마 운하에 걸린 이 이권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파나마는 이 운하로 통해서 공동 운명체로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다가 이제 1999년까지 이제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 1989년에 파나마를 침공하죠. 파나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미군들이 그냥 파나마로 들어가서 막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인력이 죽었습니다. 뭐 몇백 명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당시 노레아가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노레아가 대통령이 마약을 밀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노레아가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사실 명분이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파나마 침공을 통해서 노리에가 대통령을 생포를 해서 관타나모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되는데 명분이 아까 말한 대로 마약, 밀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리에가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국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예. 결국은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국가도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이권입니다. 예.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찾기 위해서 중동전을 벌였던 것과 똑같이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멀쩡한 나라를 침공하고 그 대통령을 잡아가 버린 것이죠. 물론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권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운하, 이 물길에 대한 그 권력의 집착은 큰 것이죠. 네, 이것이 세계사를 움직일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8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항해를 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 것이죠. 여기서 최초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북극 항로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면 쇄빙선이 따라다녀야 했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라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극에서 얼음이 자꾸 녹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북극의 얼음이 충분히 녹게 되면은 쇄빙선을 거치지 않고도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보인 것이고 2018년 8월에 나왔던 저 부산으로부터 출발했던 머스크의 저 배가 갔다는 저 사건은 그러한 가능성, 북극 항로가 얼음 얼지 않는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라인이 우리가 보통 저기 부산 보이시죠? 부산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저쪽 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밑을 지나서 수에즈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그나마 수에즈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에즈가 없었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네. 수에즈 때문에 많이 당겨졌지만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북극을 통해서 얼음이 없다면 북극을 통해서 북유럽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죠. 네. 이것은 엄청난 혁신입니다. 우리는 계속 얼음이 녹으면 어떡하나, 기후가 변하면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물론 그건 맞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현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얼음이 녹는 그 현상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얼음으로 갇혀있던 북극 항로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부산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는 그다지 큰 메리트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더 큰 메리트는 어디냐면 바로 북아메리카 쪽에서 오는 항로입니다. 네. 북아메리카 쪽에서 베링해를 거쳐서 그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가까워요. 네.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는 여러분이 그 북극 쪽으로 건너간 비행기 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들이 북극을 거쳐서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름을 소모해야 됐는데 북극 항로로 오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기름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북극 항로, 얼음이 녹게 되는 북극 항로, 만약에 정말로 얼음이 녹게 된다면 선박, 물류의 혁신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관점에서의 물을 좀 다뤄볼 것입니다. 물은 인류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물레방아가 그 대표적이죠. 기원 전부터 이 물레방아 썼죠.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고 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의 전달 매개체라는 것이죠. 물은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에너지를 물 에너지로 전환한 후에 다시 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물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잉글랜드,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 국경인 노텀버랜드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업가였던 윌리엄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저택 이름이 크레이그 사이드라는 이름의 거대한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을 발명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 저택 안에 이제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갤러리를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구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완이 당시에 이제 전구를 처음 만들었죠. 제가 계속 제임스 스완이 나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던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전구를 처음 만든 제임스 스완과 합작으로 이 자기 저택의 갤러리를 밝히는 조명을 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 전력을 만든 장치가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저택 앞에 흐르는 개울물에다가 물레방아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수력발전입니다. 자, 다시 에디슨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인더스트리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건들이 다른 형태의 후대에 임팩트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임스 스완과 에디슨은 합작으로 이제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슨의 꿈은 철도와 같은 전력망을 만드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저는 에디슨이 화력 발전소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에디슨이 당시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를 세운 것은 화력 발전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에디슨은 위스콘신주에 수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어느 게 빠르다고 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에디슨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화력 발전소도 뉴욕에 세웠고 동시에 위스콘신주에서 수력 발전소도 세우게 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은 되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레방앗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낙차를 통해서 저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 물레방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 강연을 들으셨다면 지난번 그 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멘스가 만들어낸 교류 발전기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교류 발전기라는 거,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을 처음 고안했어요. 어떻게 해서 전기가 되는가?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뭐든지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전기가 생깁니다. 돌 손으로 돌려도 전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스팀이 있었죠, 그죠? 스팀으로 돌리면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물레방아에다 연결하면은
물로도 전기가 생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는 결국 물레방아인 것이죠. 물레방아를 교류발전기에 연결하면 바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수력발전소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수력발전이 가장 만들기도 쉽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전력을 생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에디슨이 수력발전을 세운 지 7년 만에 미국 내에서만 무려 200개의 수력발전소가 세워집니다. 그만큼 빠르게 전력이 생산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급증하는 전력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화력발전소죠. 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다뤘던 화력발전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력발전소의 원리를 볼까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막 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깁니다. 증기의 압력으로, 그러니까 불 에너지가 증기의 압력으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그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지멘스가 만들었던 교류발전기의 원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화력발전도 물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에너지를 시작하면서 말했죠. 물 자체 에너지도 있지만 물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발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불에서 또 다뤘죠. 화력 다음에 나온 새로운 불이 뭐냐면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자, 원자력의 원리를 볼까요? 원자력의 원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핵분열을 일으키죠. 우라늄에다가 에너지를 때려서 우라늄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죠. 폭발하게 되죠.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폭발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컨트롤하게 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발전인데, 결국은 천천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경수로입니다. 일반적인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물을 사용했을 때가 중수로 방식이 되는 것이고, 현대는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사용해서 경수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물이에요. 결국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핵분열을 일으켜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화력 발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도 결국 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은 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물이죠, 물.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원자력, 그러니까 핵분열로 일어나는 엄청나게 강력한 순간적인 에너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력보다 물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어디에 있죠? 물가에 있습니다. 바다 주변에 있죠. 여러분이 아는 후쿠시마도 바로 바다 옆에 있죠. 그 이유는 물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더 발전할수록, 새로운 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불이 발생할수록 물에 대한 요구 조건, 물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불인 태양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지난 불 시간에 제가 말했죠. 인류가 결국 만들고 싶은 것은 태양이라고. 자, 이 태양으로 가는 길에 왜 물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의 불인 태양으로 우리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핵융합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을 가능한 기술을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사하로프 박사였습니다. 예, 사하로프 박사가 고온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토카막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이 토카막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발전소를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에너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토카막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태양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아까 말한 대로 1억 도가 넘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둘 것이냐. 자, 그거는 토카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뭐냐? 어떠한 원료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킬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가 태양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핵융합을 해야 되는데 뭐를 붙여야지, 뭘 가지고 핵융합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인류는 이 문제도 풀어냅니다. 자, 이 핵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입니다.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중수소와 삼중수소죠. 이 두 개를 합치게 돼요. 합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 수소 두 개가 모이면 헬륨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가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핵융합의 원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의 원료는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케이. 인류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케이. 그 인공태양을 만들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우리 질문은 뭐죠? 자, 그렇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어디서 구할까요? 어디서 구할까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속에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물은 무한대의 에너지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상업화되고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만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술 발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은 엄청난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이제 물의 전쟁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세기는 석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류는 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싸우고 있죠. 예, 저희가 10년, 20년 전, 뭐 20세기 후반만 해도 물은 사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 먹는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어요. 예, 사 먹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을 사 먹고 물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물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물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9개 주제를 얘기했고 이 다음번부터는 좀 더욱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화폐나 금융 쪽을 지금 다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더욱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주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더스트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피니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물물교환은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입니다.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